1455년 여름 17세의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삼촌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거죠. 상왕이 된 단종은 창덕궁으로 쫓겨났고 세조는 백성들 앞에서 조카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습니다. 연회를 열고 문안을 오고 겉으로는 완벽한 신하의 예를 갖췄죠. 하지만 그건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단종은 그저 조용히 아내 정순왕후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1년 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복위운동을 벌이다 처형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단종의 장인 송현수마저 영모 혐의에 휘말리면서 단종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456년 6월 단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등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 국문을 받고 있다는 거였죠. 이들은 단종이 왕이던 시절부터 곁을 지켰던 충신들이었습니다. 세조 몰래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된 건데요. 문제는 고문 끝에 나온 성산문의 진술이었습니다. 상황 전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조정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단종이 과연 복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까요? 고문실에서 나온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단종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창덕궁 안에서 아내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세조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상황 주변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사육신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단종은 창덕궁 안에서 더욱 깊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조는 여전히 단종을 찾아왔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감시하는 눈이었죠. 단종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 정순왕후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여전히 세조가 단종을 잘 보살핀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궁궐 안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종은 내일이 마지막 날처럼 느껴졌죠.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조카를 바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단종을 상황으로 예우하며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 뒤인 1457년 6월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판영부사 송현수와 권원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올라온 겁니다. 송현수, 이름만 들어도 세조의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장인이었거든요. 정순왕후의 친아버지였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고변을 올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조는 달랐습니다. 송현수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즉각 진상조사를 명령했죠. 왜였을까요? 세조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종을 궁궐 밖으로 내보낼 명분이 필요했고 송현수 사건은 완벽한 빌미였습니다. 영모의 실체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단종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사육신에 이어 이번엔 장인까지. 이 정도면 상황 본인도 위험하다고 몰아갈 수 있었죠. 조정 신하들도 눈치챘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그냥 두지 않겠구나. 단종의 장인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건 단종 본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조는 이제 더 이상 조카를 궁궐 안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눈치도 어느 정도 받고 명분도 충분히 쌓였으니까요. 송현수는 곧바로 국문을 받았고 단종은 창덕궁에서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녀는 매일 밤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악몽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송현수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세조는 어명을 내립니다. 상황을 노상군으로 강등하라. 한순간에 단종은 왕족의 신분마저 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명령이 더 잔인했죠. 노산군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라. 신하들이 단종의 초소로 달려왔습니다. 전하, 아니 노산군, 옷을 갈아입으시고 어명을 따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임금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인이었죠. 단종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물려준 왕위, 아버지 문종이 지키라고 당부했던 그 자리를 삼촌에게 빼앗겼고 이제는 신분마저 잃었습니다. 17세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궁녀들은 단종의 용포를 벗기고 평민의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던 화려한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걸친 단종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목숨조차 위험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담겨 있었을까요? 단종이 유백길에 오르기 전 그에게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정순왕후였죠.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홀로 남겨질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폐서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단종은 신하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대비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왕명입니다. 노상군 혼자 떠나셔야 합니다. 세조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게 통제하기 쉬웠으니까요. 단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아내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배가 결정된 후 단종과 정순왕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이별을 나눈 곳은 청계천에 놓인 다리 영도교였죠. 영원히 건넌 다리라는 이름처럼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조차 아까웠던 거죠. 궁녀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영도교까지 뛰어왔습니다. 영도교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습니다. 단종을 태운 가마가 멀어져 갔고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도교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 추억이 된 곳입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다리, 영원히 이별한 다리가 된 거죠. 궁궐에서 쫓겨난 정순왕후는 지금의 종로구 창신동 인근 자주동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되어 홀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녀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정순왕후가 선택한 일은 염색업이었습니다. 지치풀이라는 식물을 이용해 옷감에 자주색 물을 들이는 일이었죠. 궁궐에서 귀하게 자라 손톱 하나 까맣게 한 적 없던 여인이 직접 풀을 캐고 물을 길어 나르고 옷감을 삶아야 했습니다. 자주동 샘터에서 정순왕후는 매일 같이 일했습니다. 지치풀을 삶아 염료를 만들고 옷감을 담가 물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샘물이 자주색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자주동천이라 부르게 된 거죠. 18세의 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삶은 참혹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던 왕비였는데 이제는 직접 생계를 위해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걸치고 향긋한 음식 대신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물론 실록에는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순왕후에게 식량과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민간 전설처럼 극도로 궁핍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순왕후는 훗날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정순왕후에게 진짜 고통은 가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먼 영월에 유배되어 있고 자신은 궁궐에서 쫓겨나 천민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단종이 도착한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이었죠. 배 없이는 절대 드나들 수 없는 천연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조가 의도한 거였어요. 단종이 도망칠 수도 없고 누군가 구출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지였던 겁니다. 17세 소년이 첩첩산중에 홀로 갇혔습니다. 주변에는 감시하는 관리 몇 명뿐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죠. 낮에는 강물 소리만 들리고 밤에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은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한양에서 영월까지 오는 길도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죠.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단종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나마 단종이 의지한 건 청령포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관음송이라고 불리는 나무죠. 단종은 이 소나무에 기대어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 나는 왕으로 태어났을까?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관음송이라는 이름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나무조차 단종의 슬픔을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단종은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절망감, 모든 걸 빼앗긴 분노가 그를 짓눌렀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청령포의 강물은 평화롭게 흘렀지만 단종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매일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령포는 그렇게 단종에게 살아있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배 2달 만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청령포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단종은 거처를 옮겨야 했죠. 영월 객사인 관풍원으로 이동했지만 단종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청령포에서도 힘들었는데 또다시 낯선 곳으로 옮겨야 한다니요. 단종은 자신이 영원히 정착할 곳 없이 떠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청령포에서도 불안했는데 관풍원으로 옮긴 후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다음엔 어디로 보낼까? 아니면 이제 죽이려는 건가? 단종은 매일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홍수로 거처를 옮긴 것도 자연재해였지만 단종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었죠. 익숙해지려 할 때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자규로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며
단종은 한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정순왕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단종은 시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457년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 발각된 겁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친동생이었지만 조카 단종이 불쌍해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려 했던 거죠.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금성대군과 노산군을 법대로 처단해야 합니다. 영모의 중심에 단종이 있다고 본 겁니다. 사육신 사건에 이어 또다시 복위 운동이 벌어진 거니까 신하들은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 판단했죠.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종의 할아버지 격인 양년대군과 효령대군까지 나섰어요. 이들은 세종의 형제들로 단종에게는 큰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었죠. 전하의 안위를 위해 노산군을 처단하소서. 혈육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조의 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조정 신하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을 살려두면 영모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은 거세졌고 세조는 고뇌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술을 마시며 논의를 회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카를 죽이는 것, 그건 세조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린 조카를 죽인다는 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조는 왕권과 혈육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단종을 살려두면 자신의 왕위가 위험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또 복위 운동을 벌일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세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정치적 상황은 세조를 몰아붙였고 신하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세조는 술잔을 들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단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실록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측근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후대 기록인 선조실록에는 세조가 사약을 내려 단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어느 게 진실일까요? 숙종실록에는 더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영월로 갔는데 막상 단종 앞에서 주저했다는 거예요. 17세 소년에게 죽음을 명령하는 게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때 하인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활시위, 즉 녹군으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타살설이죠. 어떤 기록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단종이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실록마다 기록이 다를까요? 전문가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조 시대에는 자살로 기록해야 세조의 책임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움도 반영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소년 왕의 이야기는 다양한 설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귀양살이 중 병사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세조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전해들은 정순왕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동쪽 산봉우리에 올랐어요. 단종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정순왕후의 곡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처절했는지 알 수 있죠. 18세에 남편을 잃은 정순왕후는 그 후 약 60년을 살았습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비극적인 여생을 보낸 거예요.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단종만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